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 영하 28도의 두만강 위에서 저는 얼음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뒤에서는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떨고 있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탕! 두 번째 총소리. 저는 그 아이의 입을 막고 얼음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게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1978년생,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입니다. 올해로 47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잃었는지. 듣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무산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인민반장이었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었고 남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배급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옥수수 몇 킬로, 가끔 쌀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걸로 어머니가 죽을 쑤었습니다. 묽은 죽이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 배급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이 늦어지더니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결국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때 16살이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앉아 있어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냥 눕고 싶습니다. 그냥 눈 감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저는 그 모든 단계를 겪었습니다. 1996년 겨울, 저희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이 멈춰서 일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삶아 먹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막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철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밤사이에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 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우리는 철호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땅이 얼어서 삽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곡괭이로 팠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구덩이를 파고 철호를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러다 다 죽겠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걸 받으려면 당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유를 대야 합니다. 대부분 거절됩니다.
그리고 설령 다른 도시에 간다 해도 거기도 똑같습니다. 배급이 끊긴 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암시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당국도 눈을 감았습니다. 배급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장마당이라도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장마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갑판대에서 저 갑판대로 옮겨주면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원, 200원. 그 돈으로 옥수수 조금 사서 집에 갖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옷, 신발, 담배, 라면, 사탕. 그런 것들을 떼다가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는 조금씩 크게. 저는 장사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사는지 알았습니다. 장마당 아줌마들 사이에서 저는 빠른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1997년, 1998년, 1999년. 고난의 행군이 계속됐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길에서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역 앞에 버려진 아이들을 봤습니다. 꽃제비라고 불렀습니다.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1999년 저는 21살이 됐습니다. 그해 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이 깔렸습니다. 3명은 즉사했고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약이 없었습니다. 붕대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내장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네가 이제 가장이다. 어머니랑 오빠 잘 챙겨라. 네, 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오빠는 몸이 약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 앓은 병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력이 쇠해서 집안일도 힘들어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영하 20도가 되어도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그날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장마당 한쪽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봤습니다. 거기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돼 보였습니다. 때가 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옷, 맨발이었습니다. 10월인데 맨발이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남 도와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체념한 눈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막내 동생 철호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날 밤, 철호가 저를 봤을 때 그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에서 옥수수빵을 꺼냈습니다. 제 점심이었습니다. 그걸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 쳐다보더니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은지요. 은지. 몇 살이야? 6살이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은지는 꽃제비였습니다. 부모가 둘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에 굶어 죽었고 어머니는 석 달 전에 아파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자? 아무 데서나요. 시장 밑에요. 역 앞이요. 뭐 먹고 살아? 사람들이 주는 거요. 아니면 버린 거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길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북한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은지를 데려왔습니다. 집에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장마당에서 만났어요. 꽃제비예요. 오늘만 재워주고 밥 먹이고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알아요. 근데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얼굴 좀 씻기자. 이게 뭐야, 사람이 아니라 개도 이렇게 안 더럽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물을 데워서 은지를 씻겼습니다. 머리도 빗겨주고 깨끗한 옷도 입혀줬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국 은지는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은지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더 적게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밥을 먹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은지가 웃는 걸 보면 기뻤습니다. 은지가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뭐가? 밥 줘서요. 집에서 자게 해줘서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한 거야. 언니는 천사예요. 저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제 동생 철호가 생각나서 못 지나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 저는 천사였나 봅니다. 은지는 저를 따랐습니다.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장마당에 가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안 돼. 거기 위험해. 그럼 집에서 기다릴게요. 언니 올 때까지. 은지는 정말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밤 10시에 들어가도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달려왔습니다. 언니.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글자를 가르쳤더니 금방 배웠습니다. 숫자도 금방 익혔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커서 뭐 되고 싶어? 의사요. 의사? 네.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거요. 우리 엄마도 아팠는데 의사가 없어서 죽었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다 낫게 해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요. 엄마가 죽은 걸 겪고서도 원망이 아니라 꿈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8살이 됐습니다. 저는 25살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은지를 손녀처럼 여기셨습니다. 오빠도 은지를 귀여워했습니다. 은지는 어느새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배급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여전히 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속이 심해진 겁니다. 2003년부터 장마당 단속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안전원들이 수시로 들이닥쳤습니다.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벌금을 물렸습니다. 저도 한 번 잡혔습니다. 중국산 담배를 팔다가 걸렸습니다. 안전원이 물건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한 달 벌이의 절반이었습니다.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노동단련대에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벌금을 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게 죄가 됩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조차 불법입니까? 그때부터 탈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금기였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최악의 죄 중 하나입니다. 반역입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온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탈북을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더라. 누가 한국까지 갔다더라. 브로커가 있다더라.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다더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질수록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면 뭐가 달라질까? 한국에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2005년 겨울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이 언니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저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호가,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요? 너 탈북 생각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 쉿. 목소리 낮춰. 나 갈 거야. 중국으로. 진짜요? 응. 브로커 연결됐어. 다음 달에 갈 거야. 너도 같이 갈래?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어머니는 어떡하지? 오빠는 어떡하지? 은지는 어떡하지? 못 데려가면 나만 가야 하나? 그럼 그건 버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언제 또 잡힐지 모르잖아. 언제 또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중국에 가보려고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돈 벌러요. 중국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해요. 그 돈 보내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 말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네. 가. 여기 있어봤자 뭐 있겠니? 네 아버지도 동생도 다 이 땅에서 죽었다. 너라도 살아라. 살아서 행복해라.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꼭 데리러 올게요. 제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꼭 데리러 올게요. 그래.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은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고 가자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데리고 가자니 위험했습니다. 탈북은 어른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영하 20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경비대의 총을 피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잡히면 끝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브로커한테 물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아이? 몇 살인데? 8살이요. 힘들어. 아이 데리고 가면 위험해. 울면, 소리 지르면 다 잡혀. 하지만요. 안 돼. 두고 가. 나중에 데리러 와.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은지한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네, 언니. 언니가 잠깐 멀리 가야 해. 어디요? 중국. 중국? 그게 어디예요? 강 건너 있는 나라야. 거기 가서 일하고 올게. 저도 갈래요. 안 돼. 위험해. 왜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은지야, 들어. 언니가 먼저 가서 돈 벌고 안전하게 자리 잡으면 그때 데리러 올게. 알았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나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언니가 언제 너 버렸어?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진짜요? 응, 진짜야. 하늘에 맹세해. 저는 은지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꼭이야. 꼭. 2006년 1월, 저는 회령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한테도 했습니다. 은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우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은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꼭 데리러 올게. 기다려. 그렇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영하 25도였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아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새로운 삶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집결지는 회령에서 30리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영숙이 언니, 그리고 모르는 사람 3명. 총 5명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산을 타야 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영하 25도였습니다.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발가락이 얼었습니다. 코끝이 얼었습니다.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소리내지 마. 불빛 보이면 엎드려. 알았지? 네. 우리는 유령처럼 걸었습니다. 말없이, 숨죽이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3시간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100m도 안 돼 보였습니다.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렇게 가까운데? 손에 잡힐 것 같은데? 하지만 그 100m가 생과 사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강이 얼었어. 걸어서 건널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해. 중간에 얼음이 얇은 데가 있어. 빠지면 끝이야.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얇은지. 몰라. 그냥 가봐야 알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경비대. 순찰 돌아. 20분 간격이야. 지금 막 지나갔으니까 15분 안에 건너야 해. 알았지? 네. 가자.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가. 브로커가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따라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을 참으며,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50m쯤 갔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가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얼음이 깨진 겁니다. 남자의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얼음을 붙잡으려 했지만 자꾸 부서졌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브로커가 뛰어갔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쪽이야.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래도 뛰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뛰어! 멈추지 마!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때렸습니다. 파편이 튀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중국 땅만 보고 뛰었습니다.
20m, 10m, 5m. 드디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5명 중 4명만 건넜습니다. 물에 빠졌던 남자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강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저쪽에서 경비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빨리. 브로커가 우리를 끌었습니다. 저 사람은요? 죽었어. 어쩔 수 없어. 가자.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이름도 모르는 저 사람. 방금까지 같이 걸었던 사람. 같이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순호가 가자. 영숙이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바로 북송이야. 알지? 북송되면 뭐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북송. 중국에서 잡힌 탈북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돌아가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고문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합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절대 잡히면 안 됐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산속의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거기에 조선족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얼었겠다. 할머니가 우리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밥 먹어라.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저는 그 밥을 보고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흰쌀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어릴 때 명절에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옥수수밥, 강냉이죽, 풀뿌리 그런 것만 먹었습니다. 울지 마. 먹어. 많이 먹어.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줬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맛있어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데 은지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방금 죽은 그 남자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 조선족 할머니 집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도 열면 안 됐습니다. 인기척을 내면 안 됐습니다. 공안이 수시로 순찰을 돈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밤에만 잠깐 마당에 나가서 바람을 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우리 진짜 나온 거야. 네, 언니. 근데 이제 어떡하지? 한국까지 어떻게 가? 브로커가 알아서 해준대요. 돈만 내면. 돈. 그게 문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1인당 300만 원이야. 30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구해요? 일해야지. 중국에서 일하면서 모으는 수밖에.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3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3년. 그동안 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농사일을 하면 됐습니다. 숙식 제공에 한 달에 500위안.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저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영숙이 언니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헤어질 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살아남자. 한국에서 보자. 네, 언니. 꼭 보자요. 그게 영숙이 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영숙이 언니는 공안에 잡혀서 북송됐다고. 그 뒤로 소식을 모른다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산둥성 농촌에서의 생활은 고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밥을 줬으니까요.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받는 돈을 전부 모았습니다. 500위안, 1000위안, 1500위안. 조금씩 쌓였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 은지를 데리러 가야 한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탈북자 단속을 나온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가 저를 창고에 숨겨줬습니다. 곡식자루 뒤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없소? 없습니다. 수상한 사람 본 적 없소? 없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살았습니다. 곡식 자루 사이가 어두워서 못 본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 빨리 떠나야 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빨리요. 돈 있어? 2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부족해. 300만 원 있어야 해. 그럼 어떡해요? 더 모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 라오스로 가는 거야.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돼. 근데 그 루트는 위험해. 정글을 지나야 해. 강을 건너야 해. 잡히면 끝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서 돈을 모을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빨리 갈까? 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꼭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갈게요. 라오스로요. 2006년 10월. 저는 중국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새로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가는데 2주 걸려. 그동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다 죽어. 네. 탈북자가 나 말고도 4명 더 있었습니다. 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20살부터 40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검문소가 있을 때마다 숨었습니다. 경찰이 보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억양 때문에 들킬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정글을 지나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태국까지 가.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끝이야.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정글에서 일주일.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습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밤에는 추웠습니다.
온도차가 심했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벌레가 있었습니다. 모기가 구름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정체 모를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다녔습니다. 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풀숲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막대기로 쫓아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가져온 물이 이틀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뒤로는 계곡 물을 마셨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함께 온 여자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40살 아줌마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걷겠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야 해요. 못해.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아줌마,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요. 저는 그 아줌마를 부축했습니다. 한쪽 팔을 제 어깨에 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같은 곳에서 왔으니까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라오스와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강폭이 넓었습니다. 두만강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물살도 셌습니다. 어떻게 건너요? 배가 있어. 저기.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작은 나무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배였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타고 건너요? 안전해요? 몰라. 근데 다른 방법 없어. 저는 눈을 감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퍼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됐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방콕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거기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브로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대사관 주소 알지? 거기 가서 탈북자라고 해. 그럼 받아줄 거야. 감사합니다. 돈. 저는 남은 돈을 전부 주었습니다. 200만 원. 있는 거 다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 저는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저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네. 언제 나왔어요? 올해 1월이요. 어떻게 왔어요? 중국 거쳐서요. 라오스, 태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대사관 안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탈북자가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회령에서 태어난 것, 장마당에서 일한 것, 아버지와 동생이 죽은 것, 은지를 만난 것, 탈북을 결심한 것, 다 말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비행기표 예약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방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 저 아래 어딘가에 은지가 있겠지. 어머니가 계시겠지.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5시간 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은지가 아직 북한에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직 북한에 계시다는 걸, 그들을 데려오기 전까지 저의 탈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데리러 간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인천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건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빌딩들이 높았습니다. 간판들이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남조선이구나.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거리에 거지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는 북한보다 100배, 1000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건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순옥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함경북도 회령시요. 왜 탈북했어요? 살고 싶어서요. 북한에서 무슨 일 했어요? 장마당에서 장사했어요. 가족은요? 어머니랑 오빠가 있어요. 북한에요.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요. 하나원.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통장이 뭔지 몰랐습니다. 카드가 뭔지 몰랐습니다. 다 처음 배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법을 배웠습니다. 지하철이 뭔지 몰랐습니다. 버스 카드가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차를 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타면 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이 뭔지 몰랐습니다. 마우스를 처음 잡아봤습니다. 클릭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웠는데 저는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투를 고쳐야 했습니다. 북한 말투는 한국에서 튀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말투를 따라 했습니다. 억양을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따라해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입을 열면 북한 사람인 게 티가 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700만 원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2007년 3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은지야, 기다려. 언니가 꼭 데리러 갈게.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한이요. 그 순간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탈북자구나. 그 눈빛, 그 시선. 동정 같기도 하고, 경계 같기도 하고, 불편함 같기도 한 그 눈빛.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탈북자라서 그런 건지, 제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북한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서도 이러는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일, 안 가리고 했습니다. 2007년 여름,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보조교사 자리였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재우고, 청소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그 일이 저한테 맞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은지가 떠올랐습니다. 은지도 이렇게 웃었지. 은지도 이렇게 밥을 먹었지. 은지도 이렇게 재롱을 부렸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났습니다. 꼭 데려와야 한다. 꼭.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남는 건 전부 저축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한국에도 탈북 브로커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8년 봄, 드디어 브로커와 연결됐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 데려오려면 얼마예요? 한 명당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저는 그때까지 300만 원을 모아놓았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명이요. 어머니랑 조카 같은 아이요. 그럼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일해야 했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2개의 일을 했습니다.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09년 봄, 드디어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준비됐어요. 데려와 주세요. 브로커가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령에 있는 연결책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은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이 올까? 소식이 있을까? 그러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찾았어요. 정말요?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세요. 근데요? 브로커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예요? 말해주세요. 그 아이. 은지라고 했죠? 네. 없어요. 뭐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수소문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없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순옥 씨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디론가 갔대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어디 간 거야?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떠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두고 와서 그런 겁니다. 데려갔어야 했는데, 위험해도 데려갔어야 했는데, 왜 두고 왔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은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버린 게 됐습니다. 저는 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데려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라도 데려와야 했습니다. 2009년 가을, 어머니가 탈북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루트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을 지나 한국으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오세요. 제발요. 무사히 오세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2010년 1월,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순호가, 어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지는 정말 아무 소식도 없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떠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왜요? 왜 갔어요?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데려갔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뭘 어쩌겠니? 그때 데려가면 둘 다 죽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요. 살아있을 거야.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은지야, 어디 있어도 살아있어라. 제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2010년, 어머니는 하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어린이집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보조교사가 아니라 정교사가 됐습니다. 자격증도 땄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 방 하나, 제 방 하나. 작지만 충분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같이 밥을 해 먹었습니다. 같이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니까요.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니까요. 2012년, 어느 날 어린이집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지를 닮았습니다. 눈이 닮았습니다. 코가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물론 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있고 집도 있고 행복하게 사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수빈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더 잘해줬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예뻤지만 수빈이한테는 마음이 더 갔습니다. 수빈이가 웃으면 은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밥을 먹으면 은지가 밥 먹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언니하고 부르면 은지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말투가 달라요? 저요? 네. 다른 선생님들이랑 달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요, 멀리서 왔어. 어디서요? 아주 먼 곳. 북쪽에서. 북쪽이요? 응.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힘들었어. 수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왜요?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수빈이가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2015년, 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순옥 씨, 혹시 그 은지라는 아이 찾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는데 회령 출신이래요. 그 사람이 은지라는 아이 알 수도 있대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서울에 있어요. 연락처 줄게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몇 살 많아 보였습니다. 회령에서 왔어요? 네. 은지라는 아이 알아요? 2001년쯤에 장마당에서 만난 아이인데 그때 6살이었어요. 그 여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지. 혹시 꽃제비였던 아이요? 네. 맞아요. 알 것 같아요. 2006년쯤에 고아원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고아원이요? 네. 거기서 몇 년 살다가요? 중국으로 갔대요. 중국이요? 네. 탈북한 거예요. 2010년쯤이었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은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탈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하나원에 문의했습니다. 인터넷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은지를 찾습니다. 2000년생, 함경북도 회령 출신. 2006년쯤 고아원에 들어갔고 2010년쯤 탈북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글을 올렸습니다. 매년 수소문했습니다. 은지야, 어디 있니? 언니야? 찾고 있어. 2018년 가을. 연락이 왔습니다. 순옥 씨요? 네, 저예요. 저, 은지예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은지야? 네, 언니. 저 은지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사이에 12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은지였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어디야? 서울이요. 저도 한국에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언니도 울었어요? 응, 울어. 언니 지금 엄청 울어. 저도요. 저도 울어요. 은지를 만났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1시간 일찍 나갔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알아볼 수 있을까?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저쪽에서 젊은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22살. 키가 컸습니다. 날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언니, 은지야. 저는 달려갔습니다.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역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은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언니 떠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제가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은지야. 괜찮아요.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왜 탈북했어? 언니 찾으려고요. 뭐라고? 언니가 한국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요. 언니한테 가려고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찾으려고 탈북을 한 겁니다. 14살에 혼자서. 어떻게 왔어? 중국 가서 일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브로커 만나서 왔어요. 힘들었겠다. 힘들었어요. 근데 언니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놓을게. 절대로. 은지는 제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 그리고 은지. 셋이서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땄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습니다. 간호학과였습니다.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기억해? 그럼요. 그때 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사는 못 됐지만 간호사도 좋아요.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거니까. 저는 은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였습니다. 2020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1살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제 손과 은지 손을 잡고 순호가 네, 어머니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은지야. 네, 할머니. 순옥이 잘 챙겨라. 니네 둘이 의지하고 살아라. 네.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랑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셨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산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매년 봄에 찾아갔습니다. 벚꽃이 필 때 갔습니다. 어머니가 벚꽃을 좋아하셨거든요. 북한에서는 벚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셨대요. 한국 와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올해도 벚꽃이 폈어요. 예쁘죠? 저는 어머니 묘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예쁘다. 2023년 은지가 간호사가 됐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은지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다. 우리 은지가 해냈다. 그 꽃제비 아이가, 그 장마당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혼자 탈북하고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은지야, 자랑스러워.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그때 저 안 버렸잖아요. 밥 줬잖아요. 집에 데려왔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제 전부예요. 저도 그래. 2024년 봄, 저는 46살이 됐습니다. 은지는 28살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3개입니다. 하나는 제 방, 하나는 은지 방, 하나는 어머니 사진을 모셔놓은 방입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 이제는 원장님이 됐습니다. 작은 어린이집이지만 제 어린이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어린이집입니다. 수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가끔 찾아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요.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언니, 행복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16살에 동생이 굶어 죽는 걸 봤습니다. 21살에 아버지가 탄광에서 죽는 걸 봤습니다. 28살에 총알을 피해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30살에 정글을 헤매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모든 걸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은지와 같이 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산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어머니 묘 앞에 앉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은지가 이제 간호사가 됐어요. 멋지죠?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 됐어요. 아이들이 저를 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행복해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잘 살아라. 저는 가끔 밤에 생각합니다. 두만강 위에서 총소리를 들었던 그 새벽, 정글에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일주일, 공항에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우리는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저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매일매일이요. 어머니, 보고 있죠? 철호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